마켓나우 2부 이어갑니다. 네, 이제 코스피가 3,200선을 다시 탈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반도체가 단단히 잡아주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7만전자 다시금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고 아무래도 미국 쪽에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에 대한 낙수 효과 이런 걸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까지 오늘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96%까지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IB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아온다면 지금 주식을 매수할 기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정말 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심려가 좀 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배당 성향 자체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지만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결과적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장인데요. 일단 오늘은 긍정적인 탄력 흐름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산업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자세한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1%대 강세 탄력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이 조금 더 강하게 오르고 있을까요? 전반적인 흐름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1.29%가량 오르면서 장중 7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SK하이닉스도 2.13%가량 오늘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많이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180달러 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반도체 투톱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에 대해서 가격을 기존 HBM3E보다 70%가량 높게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수급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2차 전지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93%가량 올라주고 있고 삼성 SDI도 굉장히 강한데요. 11%가량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어제자로 NH투자증권에서 리튬 가격 상승과 또 ESS 수주 모멘텀에 힘입어서 9월까지 단기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조선주 단으로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어제 대형 조선주는 소폭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HD 한국조선해양이 2.96%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6% 넘게 가장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0.44%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외에 오늘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로 해서 이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이슈가 현재 붙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금융 또 은행 그리고 증권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가 4%가량 오르고 있고 신한금융지주도 3% 넘는 상승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까지 일제히 강하게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 안에서 두산이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아마존의 이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 계약을 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고요. 오늘 방산주들도 좋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LIG넥스원 1.67%가량 상승하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이외에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0.95%가량 상승하고 있고 기아도 0.19%가량 상승합니다. 오늘 SK바이오팜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 흐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초록불 켜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승장입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 미용 의료기기주들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휴젤과 원택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외에 제약 바이오단으로는 그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78%가량 상승해주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3.49%가량 상승,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3%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으로도 좋은 흐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좋은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테크윙이 2.73%가량 상승하고 있고 대주전자재료도 상승, 리노공업도 2%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590%가량 증가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8% 넘게 시장의 강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캠도 6%가량 상승하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의 상승 탄력 가장 강하게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5%가량 상승, 하이젠 R&M도 5%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좋은 가운데 오늘 엔터주들도 좋습니다. JYP도 상승하고 있고요. SM엔터테인먼트도 1%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지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9%가량 오르면서 3,200선을 회복을 해줬고요. 3,20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 넘게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받고 있습니다. 800선을 넘어줬고요. 코스피도 3,200선을 넘어줬고 코스닥도 800선을 넘어줬습니다.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시간 1,300억 넘게 코스피를 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이 코스피를 팔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 5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100억 원 넘게 코스닥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가운데 개인만이 팔고 있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어떤 업종과 종목이 조금 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싱크프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뭐 오늘 시장 코스피 3,200 그리고 코스닥 800선을 되찾은 흐름들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도 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이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되면 성장 섹터에 대한 그런 관심 급증 이런 부분으로 매수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도 그런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2차 전지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오르는 상황에서 뭐 증권주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실적, 개별 실적을 또 잘 낸 그런 종목들이 튀다 보니까 업종이 함께 오르는 오늘 제약바이오도 그랬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은행주도 긍정적인 흐름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차 전지는 이후에 좀 말씀드릴 거지만 뭐 삼성 SDI나 에코프로비엠이나 괜찮은 실적을 나타냈거든요. 투자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AI 그런 쪽으로도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뉴욕 시장의 영향을 또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 잘 갔잖아요. 기술주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가 있었고 AI 반도체 관련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의 주가에서 한 3에서 4% 강세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반도체, HBM, AI 관련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정선이 긍정적인 실적의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AI 관련해서는 뭐 뉴욕 시장에서도 HBM 그리고 반도체, 전력망까지 좀 훈풍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전서, 전력기기 그런 부분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오늘 조선주는 역시나 좀 강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제 살짝 눌렸는데 반등 탄력 다시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으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LNG, 미국 쪽에서 훈풍을 타면서 실적 그리고 수주 증가에 대한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빨간불 들어와서 이제 긍정적인데 현대기아차 이제 15% 업동 관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 관세는 그래도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또 분석이 더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는 흐름들이 있고 로봇 관련해서도 삼성그룹에서 AI 산업으로 이제 로봇 신산업을 추진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훈풍들이 전 업종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어제 탈플라스틱 좀 주목받았는데 여전히 오늘도 가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에 나선다고 하죠. K스틸법 그런 부분에 대한 법안 통과 기대감, 위기에 놓인 K 철강주 이런 부분을 살리자라는 정부 정책 의지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 미국 증시의 낙수 효과, 실적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감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봤을 때 좀 주요 특징적인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 반도체, HBM 뭐 그런 관련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또 주가 흐름을 보였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기술주 좋았고 낙수 효과 받으면서 삼성전자 7만전자를 되찾았고 SK하이닉스도 2%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팔란티어는 왜 넣냐면 그러니까 기술주 전반적으로 훈풍을 줬던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AI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주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긍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앞으로 좀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섹터별로 아니면 이제 관심주 이런 것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더 살펴드릴 건데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LS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HBM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한 4% 올려 잡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삼성전자가 HBM 그 사업 파트 중에서 잘 가지 못했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지 못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논 엔비디아라고 AMD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쪽도 지금 뒤질세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지금 넓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맞춤형 반도체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흐름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 테슬라와 파운드리 또 계약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를 극복한 삼성전자의 모습 7만 전자 계속 수성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 지금 목표 주가 8만 6천 원짜리 다시 올려잡는 흐름들이 나타났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갖고 왔고요. SK하이닉스는 이 이슈가 어제 이제 오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6세대 그러니까 HBM4 가격을 이전 모델 대비해서 한 70% 인상하는 것으로 채택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가격 경쟁력이 가장 있을 수밖에 없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독점 공급 업체였으니까. 그런데 또 시장에서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게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HBM4 샘플을 이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경쟁자가 더 생겨서 역시나 나중에 경쟁자가 많이 생기면 점유율을 좀 뺏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가격 경쟁력 역시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엔비디아와의 신경전 그래서 여기 뒤에 좀 써놨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반도체 꽉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서로 약간 불편한 요소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주가 상승 탄력은 좀 견고하게 가져가는 장 초반의 모습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반도체 관련 특징주 살펴드릴게요. 고은별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또 주당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에 대한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보다는 탄력이 조금은 빠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 가까운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650원가량 상승하면서 7만 원 선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오늘 장초에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7월 14일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도 이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오늘은 들어가다 보니까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크잉은 이거래일제
반도체 상승하고 있고요. HBM 소재단 부품단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2.4%가량 상승하면서 27,6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넥스칩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합니다. 14%가량의 주가의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방산, 드론용 칩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또 거세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좀 기분 좋은 소식은 2차 전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캐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를 좀 털고 긍정적인 호재들이 좀 만발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큼지막하게 보자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37% 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이런 부분이 이제 소폭 상승했다, 성장하고 있다. 라는 흐름들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다만 합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3사 전체 점유율이 5%포인트 낮아졌다라고 했잖아요. 이 이유를 보니까 삼성 SDI의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 SDI는 13% 정도 튀는 흐름들, 올라가는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뜯어보니까 소형 전지 쪽이 또 긍정적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익성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소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중대형 전기차 배터리 대비해서 워낙 이제 뭐 가격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으로 좀 우위를 점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소형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앞으로 그 위기를 뚫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건 소형 전지는 뭐 중대형 전기차 배터리 대비해서 작은 전지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IT 기기에 쓰이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또 ESS도 긍정적인데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최근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ESS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ESS 수주 관련해서는 중국 업체가 지금 경쟁이 좀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놀란 게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1년 새 1160% 가깝게 뛴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워낙 기저효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2분기 영업이익이 490억 원으로 긍정적인 흐름인데 오늘 그러니까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호재들이 좀 만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는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해 그리고 소재랑 생산 기업들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흑자 전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12%가량의 견조한 강한 상승이 이어지면서 오늘 12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그려왔던 에코프로비엠이 그 고점 돌파를 지금 다시금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로 훈풍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LG 엔솔 때 생산 관련된 기업들 2차 전지 반등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이렇게 소재단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는 듯합니다. 삼성 SDI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다라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10%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시총이 작은 자이글 같은 경우엔 장중에 20% 넘는 강세 보이다가 현재도 19%가량의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세비캠 같은 경우 오늘 두 자릿대 오름세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첨단 셀 공제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를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는데 1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6%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67,900원, 68,000원대를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전반적으로 바닥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세가 강하게 분출된 기업이 많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이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 역시나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조선은 하루에도 많은 이슈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마스카 TF팀 발동에 대한 그런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오늘 또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발 LNG 훈풍을 타고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미국 쪽에서 LNG 관련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탑 기업이 있습니다. 벤처 글로벌이라고 해서 지금 루이지아나 주에서 CP2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거기 최종 투자 결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규모가 조선 관련해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라고 해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 151억 달러 조달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조선주가 긍정적인 이유가 어쨌든 정부가 관심 있게 봐주고 협력 혹은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에서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조선 우리나라 빅3가 유력한 후보로 또 부각을 받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LNG 수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약간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미국발 훈풍을 타고 다시 한번 수주가 점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호재가 있다는 점도 챙겨보시면서 관련주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관련 기업들 오늘은 대형주 그리고 기자재단까지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오늘 기자재 가운데서는 엔진 관련 기업들의 탄력이 가장 좋고요. 한화엔진도 오늘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8%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과 한국화분도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삼성중공업 오늘 5%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는 LNG 관련해서 기자재 기업이죠. 오늘 1.3%가량 상승하면서 3만 1,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신고가도 오늘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까지도 1%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조선 관련된 기업들 대형주들의 흐름도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국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4조 규모의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수주 경쟁을 벌이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렇게 맞불 작전을 펼친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감이 조선주들까지도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 기업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여기까지 특징주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였잖아요. 굉장히 투심이 억눌리는 흔들이 있었는데 차츰차츰 극복해 나가길 바라고 좀 찝찝한 점은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 오늘은 그래도 기분 좋게 대부분의 업종에 상승불 켜고 신고가,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도 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시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봤고요. 다음 이어서 이동근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맥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잘 가고는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 쇼크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강력한 고용지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수 있게 해준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는데요. 근데 고용지표가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은 최근 경제지표라든가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급락에 따른 저점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공매도 잔액이 급증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는 여전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공매도 잔액은 7월 30일 기준 10조를 돌파하면서 공매도 거래가 전면 재개된 3월 31일 대비해서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거래 재개 이후 최고치고요. 코스닥 시장도 2배 이상의 공매도 잔액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국내 증시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사익 실현 욕구가 강해졌고 단기 과열 우려가 커진 여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는 등 금요일에 낙폭을 어느 정도 메우는 모습입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재차 7만 7천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업종 전반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부품을 비롯한 IT 전반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전반을 보더라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압도하는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제 개편안입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IB 등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정책 일관성의 부재라든가 증시 부양 기대감의 후퇴 이런 측면들을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변화된 대응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으로는 전에 발표된 한국판 독자 AI 모델 선정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되었다는 측면에서 향후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세제 개편안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동성 국면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제가 관심주로 말씀드릴 종목은 VT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화장품 관련 업종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종목이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성장세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세침 기술인 사키 리들 기술을 적용한 리들샷 라인이 높은 재구매율과 소비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 중에서 해외 비중이 68%를 차지하는데 기존에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면 올해부터는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매출 확대 나타나며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각할 전망입니다. 미국 진출 상황을 보면은 6월에 미국 화장품 전문 유통 채널인 울트라뷰티에 온오프라인 동시에 입점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향후 미국 시장의 비중을 늘려갈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3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정을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주가가 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VT에 대한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한 10시 27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세법 개정안에 대한 그 확정 전까지는 변동성에 주의하라는 전문가들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이후에 세제 개편 쟁점과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권소연 센터장의 분석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팔란티어가 2분기 사상 첫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가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4일 발표된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0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16센트로 시장 전망을 웃돌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효율화 정책과 AI 수요 확대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 매출은 68% 급증했고 미국 정부 대상 매출은 53% 증가했다. 민간 부문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다. 팔란티어는 연간 매출 전망치를 최대 41억 5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을 1억 달러 가까이 웃돌았다. CEO 알렉스 카프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비판자들의 설 자리가 줄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가 급등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재 PER은 276배로 테슬라를 제외하고 S&P 500 상위 20개 기업 중 유일한 세 자릿수 기록이다. 미국 의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의 청바지 광고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델 시드니 스위니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기업 주가가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루스 소셜에 등록된 공화당원 시드니 스위니는 지금 가장 핫한 광고를 내놨다며 청바지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힘내라 시드니라고 밝혔다. 이후 뉴욕 증시에서 아메리칸 이글 주가는 장중 20% 이상 급등했다. 논란의 광고는 지난달 공개된 시드니 스위니 모델 캠페인으로 문구 시드니 스위니는 훌륭한 진을 가졌다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영어에서 진과 진의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표현이 인종적 우월성을 암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JD 벤스 부통령은 한 팟캐스트에서 민주당에 대한 내 정치적 조언은 시드니 스위니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나치라고 계속 말하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네, 여러분들은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10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중국 시장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0.23%가량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0.4%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고른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의 탄력도를 보게 된다면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 1.5%, 코스닥이 2% 이상 강한 상승 나오면서 금요일장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에 대한 기세 역시나 오늘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가운데 우리 금요일장 우리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이슈였던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달아보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마켓인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우리 시장 100조가 넘게 증발하는 네, 그렇죠. 충격적인 시장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조금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세제 개편안 발표된 게 지난주 목요일 오후 5시였어요. 네. 오후 5시 엠바고라서 그때 이제 딱 발표가 됐는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 증시가 급락을 했죠. 코스피, 코스닥 다 이제 4%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사실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을 보면 그냥 세수 확보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 법인세 올리고 증권거래세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 등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하는 건 이런 것들은 좀 감세에 해당하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어제도 국내 증시 좀 올랐고 오늘도 좀 오름세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뭐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라든가 우려가 없어졌다라는 점보다는 워낙 미국 증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커진 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국장 복귀는 진흥순이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는 다시 또 국장 탈출 진흥순 이제 다시 미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세제 개편은 발표 이후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나온 다음에 시장에서는 지금 정부의 추진력이 일관되게 간다면 그 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이 5,000포인트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었는데 그거랑 좀 역행하는 그러한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개편안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인 듯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네. 증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면 이제 증권거래세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제 그리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요거 3개 정도인데 네. 우선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항감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좀 인하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투세는 이제 손실이 난 거와 이익이 난 걸 합해서 이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라는 거였고 그게 이제 거래세 중심에서 이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세를 인하를 했던 건데 그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5년간 한 0.1%포인트가 인하가 됐어요. 근데 이 금투세 도입이 없었던 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도 정상화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거는 약간 좀 이해할 만하다라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한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후보풍이 큰 이제 안인데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도 이제 다시 강화하고 이제 소액주주는 주식 사고 팔 때 이제 돈을 벌어도 소득세를 안 내지만 이제 대주주는 좀 다릅니다. 이게 매년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특정 상장사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겨서 그걸 이제 내야 되는데 사실 어디까지를 대주주로 볼 것이냐 이 기준이 뭐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100억 원 이상이었거든요. 네. 그게 박근혜 정부 때 50억 원으로 낮춰졌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15억 원, 10억 원, 최종 10억 원으로 이제 낮춰졌다가 이걸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50억 원을 바꿨거든요. 이거를 다시 10억 원으로 돌리기로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10억 원 이상, 그러니까 특정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더 거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주주의 기준이 계속해서 좀 강화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대주주의 요건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큰손, 네, 대주주들이 연말이 되면은 주식을 좀 정리하고 연초에 다시 뭐 매수하고 이런 느낌이 또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장의 충격이 더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이런 우려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연말을 네.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을 하다 보니 네. 연말 그 시점에만 딱 특정 상장사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하로 갖고 있으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 피하라고 매년 연말 그 시점에 이제 주식을 내다 팔면서 뭐 연말에 관련된 매물 쏟아지고 뭐 증시 고꾸라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세제 개편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설명했던 거를 보면 이거를 좀 줄이고자 기준을 완화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연말에 매도 물량 나오는 게 크게 증시에 타격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설명이었었어요. 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2017년 말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말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오히려 반대였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주가, 증시라는 거는 여러 변수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거는 아닌데 뭐 사실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연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냐. 사실 이제 기준이 뭐 1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이 연중에 뭐 예를 들어 그 기준 한 번이라도 넘어섰으면 대주주로 보든가 해야지 네, 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다 보니까 그 특정 시점을 앞두고 매물이 쏟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이제 연중 기준으로 이 기준 한번 넘었다. 그럼 이제 대주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도를 다시 고쳐야 된다라는 네, 이제 네. 제언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그날 뭐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러한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 그 대주주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한 다음에 1년 안에 뭐 한 번쯤 이 정도로 좀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 정권이다 보니까 부자 감세 뭐 이런 비난을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 사실 이제 네. 보수 정권은 보통은 네. 부자 감세하고 기업들 법인세 깎아주고 네. 그럼 이제 세수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더 투자할 거고 부자들도 어쨌든 이제 세금을 덜 내면 그만큼 더 소비를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렇게 대기업이 잘 되면 그 아랫단에 뭐 이런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하청업체까지 그 아래로 이제 옮겨 흐를 거다. 우리가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낙수 효과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었잖아요. 그런 이제 기조 때문에 부자 감세를 보통 하는 편이고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분배 이런 것들이 우선이니까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이런 이제 흐름을 보이거든요. 보통은 세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조세 정책이라는 게 부나 자산의 분배 효과를 좀 갖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그거를 이제 복지에 쓰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부를 공유할 수 있는 느낌인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정책의 기조도 바뀌기 마련이고 사실 이번 정권이 진보 정권이니까 일면 이제 부자 증세에 나서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워낙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실용주의를 내세웠고 증시를 부양해서 부동산으로 갈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겠다라는 이제 기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뭐 증시에서 뭔가 이제 주가가 올라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뭔가 뭐 부자가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면 우리가 부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비도 할 것이고 이런 기대감을 좀 이제 키웠고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았었는데 막상 세제 개편을 열어놓고 보니 부자 증세의 색채가 너무 강하게 드러났다라는 평가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주주에 해당하는 부자들보다는 일반 개미들의 분노가 더 강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네. 세제 개편 나오고 나서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11만 명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쵸, 네. 이렇게 11만 명 넘었다는 거는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 개인들의 분노가 상당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게 쉽지는 않은데 개인청, 국민청원이 지금 11만 명, 12만 명 돌파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는 거 보면은 역시나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의 분노가 조금 더 거세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러한 게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걸고 증시가 부양될 수 없는 정책을 내걸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이라던가 글로벌 시장의 반응이 조금은 바뀌는 듯한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IB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네. 사실 이제 이 바닥에서 취재를 하면서 네. 초반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많이 물어봤던 게 그 이재명 정부의 뭐 예를 들어 지배구조 개선, 그러니까 상법 개정만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상정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런 뭐 기업들의 체질을 바꾸겠다, 진짜 밸류업에 나서겠다 이런 정책이 지속 가능하냐고 보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정말 이 정부의 정책이 계속 끝까지 갈 것이냐, 그 임기 내에.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밸류업이 될 것이다라는 네. 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상법 개정안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세제 개편안을 딱 뜯어보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뉘앙스들이 좀 풍기니까 실제로 외국의 은행들이나 증권사들 이제 보고서 내는 걸 보면 좀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우려의 시각이 좀 늘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세제 개편안이 나왔고 이제 8월 들어서 계속 이제 몇 군데가 리포트를 냈는데 뭐 예를 들어 홍콩의 그 CLSA라는 곳에서는 1일 날 이제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공개되고 나서 바로 이제 네. 보고서를 내놨는데 제목이 이키 텍스 하이크스이라고 돼 있어요. 세금 인상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냈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이제 세제 개편안 같은 실망스러운 정책 때문에 뭐 금융사, 지주사 이런 관련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시티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세제 개편안을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려던 노력과 완전히 대치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 개편안이 지수를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이번 개정안 발표 후에 여당에서 워낙에 이제 내부적으로 네. 뭐 의견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여당 지도부가 교체됐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세금 정책이라는 거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진단을 했고 JP보건 같은 경우도 한국 증시가 추가로 상승하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한데 세제 개편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거나 요거는 이제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인데 아니면 상장사 실적이 증가해야 된다고 하는 고 이제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장사 실적이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계속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이거든요. 뭐 관세 리스크도 있고 내수가 얼마큼 받쳐줄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관건인데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210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게 현재 205조 원 정도로 낮아진 상태고 물론 이 수치가 200조 원을 넘어서기만 해도 사상 최대이긴 한데 이 전망치라는 게 이제 하향 조정되는 추세, 이 추세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글로벌 IB들의 기조들도 보게 되면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넣는 게 내가 10억 원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소중한 돈을 일부라도 갖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대주주들이 떠나고 뭐 시장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또 하락할까 봐 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청원 수가 늘어나게 됐던 것도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장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좀 수급적인 변화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네. 어제 오늘 외국인이 좀 사고 있긴 한데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에 취임식을 했잖아요. 네. 6월 초에 6월 4일에 취임식을 했는데 6월과 7월 두 달간 외국인이 6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 기간 동안에 개인은 6조 5천억 원 매도했고 기관도 2조 원가량 팔아치운 거를 감안하면 진짜 외국인이 하드캐리 했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제 금요일 날 8월 1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틀 사이에 뭐 어제 산 부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틀 동안 외국인이 7천억 원 정도 팔았고 기관은 1조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개인은 1조 6천억 원 정도 순매수했는데 개인은 그냥 뭐 주가가 급락하니까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한 거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 첫날 이렇게 대규모로 매도했다는 거는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을 이제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급락을 한 상황이고 지금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도했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그 가치가 그 고스란히 돌아오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강화가 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부동산에 그냥 다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여론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신화 피할 수 없다. 네.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다라는 네.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걸 사실 깨보겠다고 지금 이제 증시 부양을 외친 거였잖아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세금으로 부동산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 그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하는 거에 따른 세금 부담이 높아진 건 맞아요. 근데 다주택자가 아니면 우리가 그 이후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냥 가격이 높은 똘똘한 한 채를 사서 20억, 30억 차익을 내도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식에서 만약에 같은 규모의 수익을 얻었다고 치면 세금은 주식이 더 세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의 경우에는 매도 차익 중에 12억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12억 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이제 부과를 하고요. 또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한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 공제율이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공제를 혜택을 다 받으면 물론 10년 이상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 세율이 한 4%대로 떨어진 효과가 나기도 한다고 해요. 이건 다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고 이제 세무사들이 이제 케이스마다 좀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공제 항목이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주식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 매도 차익이 3억 원 이하면 22%,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 공제는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한 10억 원어치 들고 있다가 매도해서 차익을 얻는다고 해도 이렇게 고율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부동산을 네.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만 하고 그 주식 10억 원어치 들고 있다고 해봤자 우리나라 지금 서울 시내 웬만한 집 한 채 값은 10억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10억 원을 이렇게 대주주 기준으로 봐야 되냐. 그래서 사실 대주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부자다, 자산가다라고 보는 기준인 건데 서울 시내 집 한 채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좀 넘었다라고 하면 이 주식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기엔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가 가장 조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렇게 세제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전망 되게 많았고 시각이 많았었는데 막상 열어보고 나니까 좀 실망감이 크게 나오는 듯합니다.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러한 반응들도 많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배당세가 기존에는 이제 배당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묶어서 과세를 네. 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만 따로 이제 떼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기존의 소득과 분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세금의 부담이 좀 낮아질 수밖에 네. 없고 이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이제 추진하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것도 사실은 국내 증시에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증시에서는 항상 예상 대비 어떻냐, 기대치 대비 어떻냐를 봐야 되는데 이 나오는 안을 보니까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라는 평가였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만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고배당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조건을 봤더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을 줄이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쭉 봤더니 기재부 발표로는 대상인 상장사가 대략 한 350여 개로 추산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상장사가 한 2,600여 곳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1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적네요. 그러니까 여기 고배당 주네 하고 투자했다가 해당이 안 되면 이제 분리과세가 아니라 이제 종합소득세로 이제 합쳐서 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율에 대한 실망감도 좀 컸는데,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4%고요.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3억 원 초과가 35%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네네. 이소영 의원이 냈던 분리과세 안에는 일단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이제 조건이 배당 성향 35% 이상이기만 하면 이제 해당이 됐었고,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율도 20에서 25%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최고 수준이 35%니까 훨씬 이제 세율이 네. 기대치보다 높아진 거잖아요. 일단 조건도 까다로워졌고 과세율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25% 정도로 분리과세하면 할만하네라고 했던 투자자들이 35%는 한다고 약간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대주주로부터 배당할 유인 이런 것들을 좀 자극을 하자라는 이 유인도 좀 컸었는데, 네. 이 정도로 하면 대주주는 사실은 배당을 받는 것보다 주식을 파는 게 훨씬 낫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왜냐하면 현재 주식 양도세 최고 세율은 25%거든요. 그게 넘는군요. 그렇죠. 네. 배당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네. 매각하는 게 세금보다 훨씬 적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시장에서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이렇게 여실히 이렇게 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당 쪽에서는 좀 여론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네. 엇갈린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정책위 의장이었던 이제 진성준 의장이 네. 페이스북에 과거의 기준을 강화했을 때에도 주가 변화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엄청난 반발이 좀 있었고, 당장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발의를 했던 이소영 의원이 반발을 바로 했었고요. 네. 뭐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가 뭐 이용기 의원 이런 분들도 뭐 10억 원으로 대주주 간주하면 증시 상승 동력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뭐 부자 과세에 대한 소신대로 투자랑 싸우면 안 된다. 뭐라든가 대통령 공약과 상충돼서 안타깝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내뱉고 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일단 발언을 했고, 뭐 이런저런 발언이 계속 쏟아지니까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네. 조만간 입장 정리해서 발표할 테니 여당 의원분들 조금 입장 표명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제 입단속을 했었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예요. 근데 이제 간밤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도 민주당 내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전달을 해달라고 한 상황이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어느 쪽에 좀 치중해 있냐에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제 뭐 이래서 코스피가 좀 가겠냐라는 의견이 좀 강한 것 같아서 뭐 그 대주주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증시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절반, 그리고 투자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동안에 상법 개정안 때문에 올랐던 거는 실제로 이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돼서가 아니라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부 정책이 주는 시그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정책의 방향이 상당히 일관돼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뭐 기존의 정책과 엇갈리고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되고 상충되고 이렇게 되면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에서도 좀 뭐 세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거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경기가 좋아지고 내수가 뭐 이제 살아나고 수출이 잘 되고 이래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법인세로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런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사실 이제 증시 이 코스피 5천으로 가는 길에 이 지금 세제 개편은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당 내에서 좀 이제 조정하는 안쪽에 무게를 좀 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코스피 5천 포인트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 시장, 과연 증시 친화적인,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개선이 돼서 우리 시장의 동력으로 다시금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꼭 지켜야 될 좀 경제 원칙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분산 투자죠. 이제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갖기. 10분 중에 9분은 계좌가 계속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일희일비하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 못하면 우리는 늘 도대체 주식을 왜 하는 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들 또는 저 같은 뭐 매매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갈 거야. 추세적 관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올라간 건 떨어지고 떨어진 게 올라갈 거야. 이게 이제 평균 회귀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어느 쪽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공부를 해서 선택해야 되는데요. 저는 주식을 거의 30년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강한 종목을 찾으면서 단기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강한 종목을 찾으면서 단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추세 매매자고요. 그리고 성장주 투자를 하라고 강조하는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는 추세 매매자예요. 그럼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한국장에 올 시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만약에 가치 투자자가 했다면 가치 투자 잘못 배운 거예요. 왜냐? 작년에는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다 올랐고요. 우리나라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가치의 입장으로 본다면 글로벌 증시가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한국만 떨어졌네?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야 돼요. 그분들은 지금 돈 벌었겠죠. 왜? 작년에 많이 떨어진 걸 지금 보상받고 있으니까. 근데 작년에는 미국으로 갔어. 왜? 강하다고. 그럼 이건 추세 매매자거든요. 근데 추세 매매자라면 지금 당연히 돌아와야죠. 만약에 추세 매매자라면 한국 증시가 올해 외강하지라는 걸 판단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외강한지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외강한지는 저는 크게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주식은 평균 회귀도 있고 모멘텀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짬뽕으로 계속 이렇게 연쇄작용을 일으키거든요. 왜냐? 특히 한 나라의 지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개별 종목은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매일 떨어지면 쟤는 오르고 쟤는 떨어져. 개별 종목을 계속 떨어지는 애 사면 안 돼요. 왜? 상장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진 게 글로벌 증시 키 맞추기에 올해 좀 호재로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빼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뭐 정치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를 완전히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첫해, 둘째 해가 대통령의 권한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넷째, 다섯째 해보다 훨씬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건 과거 백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셔도 돼요. 우리 역대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첫해, 둘째 해와 넷째 해, 다섯째 해 중에 언제가 시장이 더 좋았어 하면 무조건 첫째 해, 둘째 해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강한 이유가 너무나 많이 빠졌었던 것,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플러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인데 과연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계속될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계속될 수는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6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이제 뭐 출범한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대할 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주회사랑 금융주는 그냥 상반기에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선주와 방산, 특히 방산은 거의 뭐 작년 봄부터 움직였거든요. 한 2년 작년 봄도 아니에요. 재작년부터 움직여서 방산은 사실은 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년, 3년 동안 지금 주가가 20배, 30배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 주도주가 바뀌는 건 일단 아니라는 거. 오래 갈 때는 6개월, 1년, 1년 반, 2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중에 업종 중에 유지가 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뭐가 있냐 해서 저는 지주회사랑 금융주는 유지가 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주회사 금융주의 상승이 그 산업 자체의 성장 동력에 의한 상승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상법 개정안 재료에 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재료는 단기, 재무제표는 장기. 그럼 그 산업이 좋고 회사가 좋아야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방산 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년 전보다 2년 전, 2년 전보다 1년 전, 1년 전보다 오늘까지도 계속 퀀텀 점프를 하고 있고 방산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전쟁의 시기이니까. 그래서 방산은 지금 1년, 2년을 끌고 온 건데 과연 지주사랑 금융주가 상반기에 상법 개정안 때문에 올랐다 치더라도 뭐 상법 개정안, 2차 개정안 한다고 하지만 그 뭐 누더기를 만들 것도 아니고 저는 세무사니까 상법을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상법을 이렇게 뭐 몇 달에 한 번 바꾸는 법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미 한 번 바꿨는데 또 지금 또 바꾼다 그러고 또 바꾼다 그러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바꾼다 한들 그게 얼마나 호재로서의 가치를 계속 역할을 하겠냐는 문제죠. 오히려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는 배당소득 관련 세제들 여러 세제들 때문에 지금 금융주가 오히려 악재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법안이 나온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안 좋게 법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지주사랑 금융주는 탈락인 거죠. 하반기 주도주 가능성은. 그럼 남아있는 것들은 결국 산업이잖아요. 원자력 산업, 방산 산업, 조선 산업 중에 저는 일단 1순위는 여전히 방산이죠.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난 곳이 없고 오히려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는 뭐 남북 대치 상황이 아직 여전히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결국은 방산은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그 5개 중에는. 그리고 하나를 더 본다면 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방산보단 단기적이지만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사실 한국이 무기로 내세우는 유일한 게 조선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버프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관세 협상에서 어떤 좋은 컨디션, 좋은 조건이 조선업 쪽으로 올라갈지 그 경우에는 조선업은 좀 더 지속될 수 있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이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도 최근 한 달 내 신고가를 쳤고 또 뭐 리가켄바이오도 탑10 안에 있는데 최근에 신고가를 쳤고 또 뭐 비만 치료제인 펩트론도 최근 일주일 내에 신고가를 쳤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좀 시총이 뭐 1조 이상 5조 10조짜리 애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좀 이렇게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업종을 본다면 아까 이제 상법 개정안도 결국은 정부 정책 아까 제가 우리 증시에 그래도 호재라는 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야. 그래서 그 상법 개정안 갖고도 지주회사랑 금융주가 상반기 내내 올랐어. 그러면 과연 그 다음 법안 또는 그 다음 정책이 뭐가 있느냐에서 저는 일단 굵직하게 2개는 좀 예상이 되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측이니까 하나는 디지털 화폐 관련이고 하나는 대북 관련 재료들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은 결국은 크게 한 2-3개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건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원화 베이스. 그래서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워낙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법안도 만들어졌고 심지어 아마존 같은 상거래 회사에서도 야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만들 거야. 뭐 이런 재료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마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된다면 네카오는 당연하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있으니까 네이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왜냐면 네이버페이는 따로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이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대형주뿐 아니라 또 뭐 중소형주들도 테마를 형성한 적이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또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디지털 화폐는 뭐 BCDC라고 하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지폐를 왜 갖고 다녀 디지털에 해버리면 되는데 뭐 이런 내용들 어찌 보면은 과연 디지털 법안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이 아닌 이제 정부의 대북 이런 스탠스 같은 거죠. 전통적으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북한 관련 이런 정책들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전 정부가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지. 근데 이 남북경협 관련주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우리 민주당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보다 사실 더 큰 게 트럼프죠. 왜냐면은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재선이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이제 대통령 첫 임기니까 정확히 8년 전. 왜냐하면 4년 동안은 바이든이었으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그 4년 전에 4년을 했는데 첫 임기가 8년 전이겠죠. 8년 전 대통령 되고서 거의 6개월 1년 됐을 때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시작하죠.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때 남북 경협 테마가 거의 6개월 이상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기억들.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학습 효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으로는
원화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 플러스 남북 경협주 정도 보고 실적 같은 거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은 아니지만 재료가치 차트로 본다면 재무제표. 근데 만약에 실적으로 본다면 저는 저런 쪽도 봐요. 실적으로 본다면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들. 왜냐하면 삼양식품이라는 회사의 상징성이 너무 커졌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이 저까지 왜 올라라고 막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주식에 성공하려면 내가 안 갖고 있는데 텐베거가 난 종목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비슷한 종목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성공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텐베거 난 걸 내가 못 갖고 있었지만 다음번 텐베거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텐베거를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종의 움직임들, 뭐 방산주가 전체 움직여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같이 움직였거나 또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지금은 다 꼬꾸라졌지만 움직일 때 에코프로비엠 업종이 같이 움직인 경우는 많아요. 근데 사실 음식료주가 몇 년 동안 못 움직였거든요. 최근 한 3년, 4년 못 움직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삼양식품만 3년 내내 신고가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10배가 이상이 났죠. 거의 20배가 났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라면 꽤 하나 드신 분들은 농심과 삼양식품 어느 게 더 큰 회사일 것 같아.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당연히 농심이라고 하겠죠. 근데 농심보다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4배 정도 됐어요. 삼양식품은 10조를 뚫었었고 농심은 2조, 3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3, 4배가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계속 분석하면 돼요. 왜? 너무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불닭볶음면보다 신라면을 많이 먹지만 우리나라 인구 무슨 5천만 명보다 훨씬 많은 5억 명, 50억 명이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니까 시장이 50배 더 큰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을 더 좋아하니까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 특히 소비재 중에 과연 여태까지 이런 적이 있었냐? 당연히 있었죠. 엔터주의 성장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만 좋아했다면 우리나라에서만 좋아하는 아이돌로 끝났다면 뭐 JYP도 하이브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 1조를 찍을까 말까였거든요. 근데 하이브가 10조를 찍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JYP나 SM도 막 2조, 3조를 찍는 거예요. 그 산업 자체가 커지고. 그래서 과연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산업이 뭐가 있냐가 사실 텐병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 의료기기 업종을 거의 넘버원으로 꼽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마리서치라는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텐베고가 났거든요. 그게 지금 5조, 6조예요. 2천억, 3천억에서. 그러면 그 뭐 만드는 회사인데 리쥬란이라는 제품은 스킨 부스터라 그러거든요. 스킨 부스터는 이렇게 피부에 주사를 맞아서 뭐 이렇게 피부를 좋게 하는데 연어의 생식세포로 만든 리쥬란을 만드는 회사가 파마 리서치예요. 또는 이렇게 이런 걸 리프트 어쩌고 하는데 리프트? 근데 이게 뭐 써마지다 뭐 인모드다 어쩌고 다 미국 걸 쓰고 있었는데 국산이 개발이 된 거죠. 슈링크라고. 그 슈링크를 만드는 회사는 클래시스도 지금 시총이 3조 4조 하거든요. 그러면은 의료기기에서 이렇게 10배가 올라간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 뭐 밥 먹고 피부 까마가잖아. 아니에요. 절대 신라면을 먹든다고 농심이 10조가 간 게 아니듯이 무슨 우리나라 사람이 리쥬란 맞고 클래시스의 슈링크를 그렇게 맞아갖고 10조 5조씩 간 게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의료 관광이 계속 활성화하고 되고 있어요. 그 코로나가 끝난 이후부터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제주도 관광객과 뭐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돈을 쓰는 특히 외국의 부자들이 강남으로 오고 있죠. 성형수술보다 특히 피부 시술을 받으러. 우리나라의 피부 시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똑같은 논리로 화장품 얘기를 들 수가 있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머니 세대 때, 뭐 우리의 이모 세대 때는 야 이거 아모레 화장품은 아모레야 뭐 이러면서 썼단 말이죠. 야 LG 걸 써야지 LG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컸던 화장품 관련주는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 퍼시픽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모르지만 젊은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APR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뭐 홈뷰티 기기라고 하죠. 거기서 만든 걸로 난 피부과 안 가고 집에서 할 거야. 그러면서 뭐 아까 말했던 스킨 부스터나 이런 리프팅 홈뷰티 기기로서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 하는 걸 집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먹혀야 돼. 먹혔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에서 APR에서 만드는 또는 VT에서 만드는 니들샷이라고 있어요. 이런 니들샷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먹혀버리니까 이 화장품 중소형주였던 애들이 무슨 5천억이나 뭐 될까 말까 했던 애들이 1조, 2조, 3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텐베고 종목을 잡고 싶다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돌파하는, 미국 시장을 뚫는 그런 제품을 가진 회사가 있다면 주목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그렇게 개편안이 나오고 그게 뭐 확정될 확률이 높아진다면 악재야 호재야 무조건 악재죠. 무조건 악재죠. 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우리나라에는 유리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금을 더 걷어서 어딘가 쓸 테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누군가 쓰니까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나는 투자자로서 내 주식이 올라야지 행복해 라는 입장을 가진 투자자라면 다들 해피하지 않고 새드 하겠죠. 왜냐면은 보세요. 저도 뭐 세무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금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얻은 이익에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이익이 없을 때 낼 수도 있어요. 이익이 없을 때 내는 게 증권거래세거든요. 근데 증권거래소를 원래 낮춘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었어요. 근데 금투세를 안 하니까 그럼 올리는 건 뭐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낮은 상태였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증권거래세를 낮췄는데 금투세도 안 걷었어? 호재. 근데 금투세는 안 걷지만 증권거래세 다시 올려? 악재. 너무 당연한 거고요. 대주주도 마찬가지죠. 대주주도 50억? 우리 그러면 50억이 난 없으니까 난 대주주 상관없네? 근데 50억과 10억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요즘 뭐 부자가 100억 부자 시대인데 100억 부자 시대인데 주식 10억 하는 사람, 20억 하는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종목에 15억을 갖고 있을 때 세금을 내야 돼,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증권거래세 내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럼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회피를 해요.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에 회피를 한다고요. 또 미리미리 회피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량이 많은 분들은. 그러면 연말 전에는 그런 중소형주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대형주가 뭐 10억, 20억 판다고 떨어지진 않겠죠. 삼성전자가 300조짜리인데 어떤 개인들이 나 양도소득세 안 내야 돼 해서 삼성전자 10억 판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0억, 2000억, 3000억짜리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한 10억, 20억 투자하신 분이 10분이 있어. 그 10분이 나 이제 양도소득세 이거 안 내려면 미리 팔아야겠다. 그럼 100% 떨어지겠죠, 그 종목은.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아까 제가 경제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론이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에요. 가격이라는 건 결국은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파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세제 개편안들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들 대부분이 악재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관세 문제가 뭐 당장 이번 주 또는 뭐 8월 한 중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건 차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신고가 차트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녹화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신고가는 역대 최고점을 말하는 건데요. 역사적 신고가는 2021년 7월 초, 6월 말 7월 초쯤에 3,316포인트입니다. 근데 오늘 마감 지수가 3,230포인트예요. 그럼 3,230포인트하고 3,316포인트는 이제 정말 뭐 다 왔다. 100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3,200에서 100포인트가 딱 3% 차이거든요. 퍼센트로는. 근데 그게 안 남았어요. 지금 한 80 몇 포인트가 남아서 아까 제가 퍼센트 계산해 보니까 한 2.7% 되더라고요. 2.7%면 정말 역사적 신고가가 다 왔다. 역사적 신고가가 뭐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일단은 우리 증시의 자신감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 못하면 우리는 늘 도대체 주식을 왜 하는 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야, 주식 4년 전보다도 지수가 못 오르는 주식을 왜 하고, 미국 시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그거거든요. 야, 미국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이렇게 올라 있잖아. 한국을 못하러 하니 4년 전이랑 똑같은데 이 논리거든요. 삼성전자를 못하러 사 엔비디아를 사야지. 엔비디아는 계속 오르잖아. 삼성전자는 4년 전, 5년 전 9만 원 아직도 회복 못했잖아. 이 논리거든요. 그럼 이 논리를 타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고가를 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신고가의 장점은 뭐냐면 신고가 이후부터는 사실 물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10분 중에 9분은 물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식시장은 결국은 흐름이거든요. 파도 같은. 놀이공원을 가거나 바닷가에 가거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 흐름을 잘 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역사적 신고가 새 시대의 출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고 매매 기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 선정 방법들 또는 아까 제가 뭐 비율로 말을 했지만 좀 더 뭐 고급 스킬들이 있으니까 매매 기법을 배우고 종목 선정 기법을 배운다면 신고가 시대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하루아침에 기대감으로 반전, 미국 4대 지수 개파락 매우기 진행, 특징주 반려동물 헬스케어 업체 아이덱스, 대한민국 2차 전지주 중국 ESS 폭탄 관세 어부지리, 급반등, 특징주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이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급반등하면서 전일의 개파락을 깔끔하게 메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이 발생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기대감으로 반전됐다. 항상 시장이 갖춘 지표를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요. 시장이 해석을 해서 행동을 하면 그걸 가지고 사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펼쳐진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저게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렸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 30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우 30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누가 뭘 할 것 없이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그리고 주가가 이미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최고 시총 1위라는 거는 누구도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러우면 1등을 하면 됩니다. 1등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엔비디아가 그 1등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태클 걸 수가 없는 위치죠. 그리고 이제 다우 30이라는 전통적인 지수 안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61을 1등을 차지했고요. 3M이 2.40, 월트 디즈니, 골드만삭스, 존슨앤존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다음에 나오네요. 자, 시가총액 뉴욕 시가총액 1, 2위 주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죠. 여기서도 지금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상승률 5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6위 안에 들어 있네요. 자, 다우 30에서도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 특히 가장 투톱 종목의 이 움직임이 좋았다.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죠. 4대 지수 중에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아이덱스 레버로티스라는 종목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상한가인데요. 저기는 상한가가 없으니까요. 27.49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등이고요. 쇼피파이죠. 스포티파이가 아니라 쇼피파이, 트레이드 데스크, 애플로빈 순입니다. 아이덱스가 월등히 올랐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자면 저거는 BT라고 해야겠죠. 바이오테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자, S&P 500 종목 중에 이제 여기에 뉴욕 시가총액 1, 2위가 존재하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중이 7%가 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열심히 따라가 주면서 엔비디아가 계속 분발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왜냐면 저것도 자존심 싸움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또 차지한다면 엔비디아로서는 용납할 수 없죠. 지금의 왕자는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엔비디아가 7.72로 거의 8%에 다가서고 있고요. 자, 저렇게 두 종목만 합쳐도 15%입니다. S&P 500에 저 500 종목에 다양한 종목과 수많은 저렇게 종목이 있는데 단 두 종목이 무려 15%를 차지하고 있는, 저기도 사실 편중 현상은 상당히 강합니다. 애플까지 합치면 20%니까요. 5분의 1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500 종목 중에 5분의 1을 지금 세 종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애플도 아직도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계속해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요. 자, 7.72 대 7.01이니까 0.7% 쪽 1% 안팎으로 지금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격차를 좁혔습니다. 자, 아마존은 조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2.90으로 많이 빠졌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성격이 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 그 회사는 사실 버크셔 회사는 또 완전히 다르죠.
버크셔 해서에 있는 보험주랑 철도주 이런 것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ARM이라든가 지금 이 엔비디아가 이끄는 인공지능 씬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엔비디아 스타일 투자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버크셔 회사에는 완전 방어형 펀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매그니피센트 7 위주로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버크셔 회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테슬라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좀 그렇죠. 요즘에 좀 두각을 덜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다시 앨런 머스크가 사업에 열중을 하면서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1.75%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올랐죠. 그러니까 어제는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IT 위주로 올랐다는 겁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개파락을 지금 메운 상태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이 또 지금 이틀 연속이죠. 이 전력 시스템이 계속 따라오고 있죠.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건 에너지다. 그때 이 AI랑 에너지 이 두 개가 중요한 거를 트럼프가 각성을 해서 그걸 깨닫고 계속해서 비전을 세우는 게 젠슨 왕이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계속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AI의 대표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전력 관련주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에너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전기 끊기면 그냥 책 속의 어떤 캐릭터 이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꼭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도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이 계속 움직이는 것, 저것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는 아까 전에 나스닥에서 1등을 차지한 지금 아이덱스 레버로티스를 보겠습니다.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해서 역사상 신고가에 다가섰습니다. 2021년도거든요. 지금 2021년도면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급등했던 유동성 때문에 급등했던 시절인데 706.95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682달러까지 지금 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덱스 레버로틱스 반려동물 헬스케어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아요. 이제는 막 정말 우리 사실 부모님 관절염 걱정해야 되는데 부모님 안 모시고 사시는 분은 자기 댕댕이들 관절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도 굉장히 비싼 곳에 가가지고 관절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덱스 레버로티스가 2025년도 7월 10일 날 조셉 제이 홀리를 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분이 전략적 사고와 재무적 리더십 경험을 갖춘 뛰어난 경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과 기술 혁신의 시기에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이끌며 투자자들의 관점을 가져왔다고 해서 이분이 이사로 새로 선임이 되면서 기대감을 가진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8월 5일이죠. 8월 5일 날 지금 바로 실적 발표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한 것이고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고요. 특히 반려동물 진단 부분에서 10.9% 성장률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치료 부분과 진단 부분을 다 가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아이덱스 그 청담동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걱정되시는 분들 헬스케어 열심히 챙기시면서 아이덱스에 투자하면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니케이 증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시아 증시도 좋을까요? 네, 아시아 증시도 다 좋네요. 특히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대만 각권이나 니케이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자, 니케이 225도 4만을 일단 회복했습니다. 4만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도요타 자동차가 0.41% 좀 오릅니다. 크게 오르진 않고요. 오늘은 역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여기도 똑같네요. 소프트뱅크 그룹이 2.299, 미쓰비시 중공업이 3.75입니다. 아까 똑같죠. 지금 중심의 두 개가 뭐라고 했죠? AI와 에너지. AI 종목에 집중 투자했던 소프트뱅크 그룹이 급등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바로 이 전력에 관련된 업체입니다. 전력 방산에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일본에서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어떤 나라든 똑같습니다. 이 AI와 에너지라는 이 두 가지 화두는 놓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시장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은 지구촌의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따로 움직이는 증시는 없습니다. 한 증시가 따로 움직이기보다는 전체 증시가 포트폴리오로 구성돼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미국 증시에 가장 많은 돈이 떨어지고 그 밑에 이제 니케이나 대만이나 한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큰 흐름은 똑같습니다. 자, 대만 각권입니다. 대만 각권 0.97 오르고요. 대만 각권도 지금 박스권을 벗어나서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박스권 돌파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 대만 각권 보겠습니다. TSMC가 역시 중요하죠. 여기는.
TSMC가 0.44 플러스고요. 홍하이 프리시전, 폭스콘 모회사 1.94. 오늘은 델타전자가 6%로 가장 많이 급등하는 것 같아요. 액톤테크도 4.86 오르고요. 자, 이 대만은 IT랑 금융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자동차, 뭐 방산 이런 것들이 없어요, 대만은. 자, 조금 그 차이가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1.26 오르고요. 3,200선에 다시 다가섭니다. 코스닥도 1.80 오르면서 798, 800선에 다시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죠. 자,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300억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8월 1일 날 8,800억 빠졌던 거. 이거 지금 다시 조금 되돌아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을 다시 차리고 있습니다. 세제 부분 때문에 조금 저기가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금방 회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미국 시장이 하락갭을 하루아침에 회복을 해서 바로 반전했듯이. 자, 거래소를 보겠습니다. 거래소 KB금융 강하고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플러스입니다. 대만이랑 이런 부분에서 비슷하다는 것이죠. IT 금융주가 시총 상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20위 안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네요. 조선주가 또 다시 힘을 내고요. 이번에 조선주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죠. 한미 협상 안에서. 자, 그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정말 오랜만에 에코프로 BM이 10% 넘는 상승률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자, 2차 전지주들 가지신 분들 정말 지금 주가는 3,2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3,300을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갈지 말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2차 전지주들은 아직도 고점에 비해서 뭐 10분의 1, 몇 분의 1 토막이 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플 텐데 자, 2차 전지주들이 오늘 같은 흐름으로 바닥에서 다시 부활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에코프로비엠이 10% 넘는 상승률이고요. 삼성 SDI 같은 이 2차 전지 대장주도 지금 9%, 9.71까지 오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뭐 이런 소재 쪽이죠. 자, 그다음에 WCP, 메가터치, 애경케미칼 이런 이 중소형주라던가 나인테크 같은 이 소부장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코스닥 시총 1위였고 정말 오랫동안 1위를 기록했으며 알테오젠에게 1위를 뺏기 전까지 정말 왕자였잖아요. 지금 지금 지위가 속절없이 추락을 해버렸는데 자, 2023년 7월 달에 이게 무려 58만 4천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11만 9천 원이거든요. 거의 5분의 1 토막 난 상황이죠. 자, 갈 길이 엄청나게 멀어요. 자,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실적이 좋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주 밸류체인이 오늘 다 강한 것은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 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죠. 이게 2차 전지가 처음에 자동차에 쓰이다가 자동차에서 조금 수명이 다하면 이 2차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ESS 배터리 중국 거에다가 41%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무려 58%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ESS 배터리에 폭탄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다음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주들 이런 쪽에 지금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같이 겹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사파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고장 나거나 막 잘못 사이트 들어갔을 때 뭐 습관적으로 뭐 누르시죠? 왼쪽 하단부에 기억나시죠? ESC 버튼, 이스케이프 버튼 막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컴퓨터 다운되기도 하는데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이런 2차 전지주들이 ESC 버튼 누르고 국장 탈출할 뻔했어요, 지금. 거의. 그렇죠? 그러다가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ESS 버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활짝 웃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2차 전지주들이 저렇게 국장 탈출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국장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줄 매도평입니다. 2차 전지주, 만약 탈출이 아니라 탈바꿈이라면 어떨까?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데이터 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오프.
앱을 켜는 순간 정보는 수집되고 동의 한 번에 내 데이터는 어디론가 팔려나갑니다. 그 정보로 누군가는 돈을 벌죠. 그러나 정작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내 정보인데 왜 늘 남의 돈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 우리는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남깁니다. 검색 기록, 위치, 구매 이력, 클릭 하나까지. 이 데이터는 기업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타깃 마케팅, 알고리즘 추천,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죠. 2025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거래 시장은 약 370조 원. 정보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자산을 만드는 건 나지만 그 자산으로 수익을 내는 건 기업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내 것이지만 통제권은 없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수없이 눌러왔지만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복잡한 약관, 자동 체크된 항목,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는 안내문. 우리는 실질적인 선택 없이 정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익명 처리만 거치면 마음껏 가공되고 거래됩니다. 정보의 주인은 나지만 그 흐름을 통제할 권한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데이터도 소득이 된다? 해외 일부 국가에선 데이터 배당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일부는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아이디어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를 무상 기부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내 정보는 늘 남의 수익이 되는 걸까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매일 데이터를 쏟아내고 그 데이터는 누군가에게 수익이 되지만 정작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오프. 정보를 만들고도 그 가치를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 정보는 곧 나 자신입니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나뿐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AI가 만든 작품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림도, 음악도, 소설도 AI가 만드는 시대. 그렇다면 그 작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AI 작품의 경계, 그 속내를 3분 내로 정리해드릴게요. 간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증시가 올라서 우리 시장으로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일제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1% 넘게 강세 탄력 받으면서 3,18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38%가량 강하게 오르면서 79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1%대 강세 탄력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지수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바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9%가량 증가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영업이익이 49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3.7%가량 감소한 7,7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 체제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깜짝 실적은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전기차용 양극재 출하가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에 따른 투자 이익 인식과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앞으로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호실적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 주가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 흐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1% 넘게 강세입니다. 현재 시간 1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함께 올라줍니다.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51,300원 선 거래 중입니다. 삼성 SDI 주가도 오늘 강했는데요. 현재 시간 9.45%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21만 2천 원 선 거래 중입니다.
미국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세제 개편안 재검토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금융 그리고 증권, 은행주까지 일제히 강세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부진한 7월 고용 지표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 기준금리가 기존 연 4.25%에서 4.5%, 여기서 0.25%포인트가량 낮아질 확률을 96%로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내부적인 이슈인 세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도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 후 전날 정청래 당대표가 비공개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면서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서 오늘 발표할 것이고 그게 오늘 오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금 변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 실행감에 급락했던 은행 그리고 금융주 위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KB금융이 3.1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1만 1,8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이외에 오늘 신한지주도 강합니다. 2.73%가량 오르면서 6만 7,700원 선 지나갑니다. 하나금융지주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58%가량 오르고 있고요. 8만 3,700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이노엑스랩을 신설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에 핵심 전략 과제를 전담하는 조직인 이노엑스랩을 신설했다고 밝혔는데요. DX 부문 내 신사업 과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범 초기에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적용과 확산, 또 로지스틱스 AI를 활용한 물류 운영 혁신, 그리고 피지컬 AI 기반 제조 자동화,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술 개발 등의 4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노렉스랩이 이 삼성전자가 AI 기반의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과 제조 자동화 등은 AI와 로봇 그리고 반도체 기술이 결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성장성에 더욱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180를 넘어서며 마감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7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름폭을 소폭 줄였습니다. 0.29%가량 오르고 있고요. 69,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일제히 좋습니다. SK하이닉스도 1.36%가량 오르면서 26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중시의 훈풍을 타고 오늘 우리 시장도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그 가운데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글로벌적인 관심과 호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얘기부터 좀 풀어볼 텐데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그렇답니다. 일단 뭐 수요는 괜찮은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공급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풀어주실 분 모셨는데요. 김정일 유니스토리 자산훈련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의 그 답답한 반도체 투심을 좀 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일단 SK하이닉스 그 6세대 제품이잖아요. 네네. HBM4 12단 제품 가격이 $500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토론방에서도 비싸다, 싸다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일단 봐야 되는지 이게 포인트인지 아니면 다른 게 포인트일지 네. 그 부분도 좀 궁금했어요. 예. HBM4 뭐 단가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은 네. HBM3 지금 나가고 있는 것보다는 비싸다는 70% 거죠. 정도. 예, 엄청 비싸다는 건데 일단 비싼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그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성능이 좋아지고 거기 들어가는 원가도 높아져요. 원가는 이제 그 HBM이라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뒷받침이 되는 또 다른 무슨 칩들이 있고 연결시켜지는 네. 거 있어요. 그 가격들이 높아져서 원가 높아지고 성능 좋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높게 받아야 되겠죠. 얼마나 높게는 뭐죠? 얼마나 높게라는 거는 그 하이닉스가 혼자 공급하느냐 아니면 경쟁자가 의미 있게 같이 경쟁을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네.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보다 아직은 하이닉스 제품만 아직은 의미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한테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전에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게 7월달 이전하고 7월, 8월 들어가면서 하고 달았던 것이 뭐냐면은 갑자기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가 30만 원 치고 이제 내려온 상태잖아요. 예. 수요 이슈가 아니고 HBM3까지는 삼성이 못했는데 HBM4에서는 혹시 삼성이 하이닉스하고 의미 있는 경쟁을 하지 않을까? 네네. 내년 얘기입니다. 샘플 공급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년에 공급하려면 샘플을 줘서 흔히 품질 승인이 비슷한 레벨로 네.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3월달에 제출했고 하이닉스는 3월달에 제출했고 마이크론은 5월에 제출했고 삼성은 지난달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먼저 제출한 곳이 먼저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먼저 제출했습니다만은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아직 삼성 엔비디아하고 확답을 못 받았어요. 어떤 물량을 어떤 가격을 할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가격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계속 단독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삼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의무심 드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에 보면 엔비디아와 신경전 이렇게 있다가도 어. 마이크론과 이제 삼성이 만에 하나 이제 추격을 하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도 뭐 고꾸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별 얘기가 일단 다 나오는 것 근데 같습니다. 고꾸라지기는 어려운 게 예. 그 공급할 수 있는 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네. 고꾸라진다는 개념이 원래 가격이 100이었는데 예. 이게 70, 60으로 될 가능성은 제가 보면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100 갈라다가 한 5, 95, 90 이렇게 될 소지는 있죠. 예. 그리고 HBM4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HBM3는 없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HBM3도 내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현재 제품은 가격 경쟁에 붙을 수 있죠. 이건 한 20% 붙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죠. 하이닉스가 마진이 HBM 메모리에서 한 60% 넘는다고 보거든요. 네. 마진이 60% 넘어요.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것 때문에 구조간 이유가 바로 그렇죠, 거기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의 GPU하고 마진이 뭐 아주 큰 차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 한 2, 3% 떨어질까봐 이슈인데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 물량으로 커버할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데 좀 시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좀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들이 그래서 하이닉스가 주가를 현재 못 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확실히 이제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을 많이 만에 하나 경쟁자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냥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조금 떼어줄 것인가 네네. 요거의 문제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삼성전자 얘기도 오늘 좀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뭐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빼고도 뭐 좋은 것들이 있어. 최근 뭐 파운드리 테슬라 계약 이런 것도 네네네. 있어서 그러면서 주가가 일단 7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는데 7만 원 선 계속 이게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한 상승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HBM4 같은 경우에는 샘플 공급된 거 이것도 승인되면 또 좋은 호재가 될 텐데. 그럼 당연하죠. 예. 네. HBM은 지금 아까 지금 4로 먼저 말씀드렸는데 HBM3가 예. 콜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들어왔다 해요. 근데 HBM3가 콜이 확정이 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저번에 테슬라처럼 폭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HBM3는 이미 물량이 다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의미 있게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는 별로 희석이 됐고요. 벌써 1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 게 지금 나온 HBM3가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HBM4는 중요하고요. HBM4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 주가가 뭐로 가야 되고 현재 7만 원 정도 간 게 정당하냐는 것인데 7만 원, 7만 5천 원 사이는 사람에 따라 정당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테슬라 건 있잖아요. 삼성의 시가총액 얼마 한 400조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테슬라가 이슈가 튀어나왔잖아요. 테슬라가 나오면 삼성의 파운드리 비즈니스 있죠. 삼성의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여러분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원래 그렇게 봤을까요? 아무리 적자가 2조래도 보통은 얘네들이 그 감가상각 빼고 나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40조 정도 가치를 봤어요. 근데 40조? 삼성은 전체 이제 시총의 약 많을 때 10%, 적게는 7, 8%는 그래도 차지한다는 게 40조 정도였어요. 근데 테슬라가 나왔잖아요. 테슬라가 나와서 20 몇 조를 받았잖아요. 20 몇 조가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 몇 조가 20 몇 조가 아니고 뭐 40 몇 조 어떤 수주를 받는다 가정하면은 그거를 뭐 영업이 곱하고 뭐 계산하면은 40조의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가치가 테슬라로 인해서 20에서 40조가 더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이 주가를 7만 원에서 7만 몇천 원 사이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HBM 없이도.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갔었잖아요. 그게 7만 원 넘은 거에 대한 정당성이에요. 근데 더 가는 건 HBM
4에 콜이 나거나 실제 이익이 분기이익이 지금 뭐 4조, 5조, 6조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10조 정도 나오면은 더 갈 수 있어요. 왜냐 작년 1년 전에 3, 4분기 때 한 9조 한 1천억, 2천억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이익이 딱 보이면은 그러니까 파운더리건 HBM이 확 들어오지 않더라도 네. 주가는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7만 원 중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파운드리에서 호재에 있어서 당연히 좋은데 앞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8만 전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 SK하이닉스 HBM 점유율을 뺏어오는 거 그게 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테슬라 뭐 최근 뭐 협업 소식도 들려와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훈풍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삼성 전기 이슈입니다. 네네. 여기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어떻게 보면 야심작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탑재되는 카메라, 공급, 모듈 계약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네. 나오는데 네. 얼마나 이게 네. 중요한 이슈인 건지. 중요하죠. 예. 이 삼성 전기는 여러분 잘 모르니까 1년에 한 10조 조금 넘게 매출을 합니다. 네. 11조 정도 매출 연간 10조. 삼성전기 예. 토탈 예, 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회사 있는데 그 중에 예. 이미 테슬라 들어가고 있어요. 예. 테슬라가 고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번에 고객이 없다가 된 게 아니고 예. 원래 11조 중에서 약 6, 7%, 약 7천억 정도는 테슬라의 각종 뭐 카메라 모듈이나 뭐 MLCC나 무슨 BGA, PCB 다 들어간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요게 MLCC랑 네, 카메라 여러 가지 섞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원래 7천억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 뭐 대규모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로봇용이라잖아요. 옵티머스라고 저기 공장에서 하는 그 옵티머스 네. 로봇용으로도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규모가 안 나왔어요. 규모가 나온 게 없어서 네.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그 로봇용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는 한 2달 전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예. 로봇용 카메라 모듈 시장이 4년 내로 4조 한 7천억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4조 7천억? 그 카메라 모듈이요. 삼성전기가 한 커스터머, 한 그 서플라이죠. 삼성전기가 로봇 나오기 전에 일반적인 카메라 모듈 마켓 쉐어가 12%예요. 2%. 예. 그럼 만약에 로봇에서도 그저로 마켓 쉐어 가져간다, 예, 더 가져간다 예, 하면은 예, 예. 한 5천억, 7천억 붙을 수 있죠. 그러니까 5천억에서 뭐 좀 더 테슬라가 잘하니까 5천억, 7천억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1조 매출에 한 7% 정도 또 새롭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미 네. 들어가고 있는 게 7%인데 요걸로 인해서 5에서 7% 붙을 수 있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오르면 돼요. 네. 그래서 어제 오늘 올랐던 거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삼성전기는 또 때를 잘 만나가지고. 네, 형님하고 같이 아우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고객사인데 맞습니다. 추가 수주의 느낌이 더 맞습니다. 강하네요. 이런 부분을 이제 옵티머스에서 잘 활약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AI 반도체의 미래 비전하면 꼭 빠질 수 없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퓨리오사 AI예요. 네네.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 뭐 이재명 대통령과도 그동안 이제 만나고도 뭐 그런 흐름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시리즈 C 브릿지 투자를 유치를 했네요. 네네네. 1,7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국내 딥테크 기업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니콘은 이제 반열에 올라가는 네네. 그런 그 입지는 됐으니까 어떤 시각으로 이걸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그 예. 유니콘이라는 개념이 한 1조 정도 되는 유니콘이 하는데 네. 이전에 그 프리머니 기준으로 했을 때 8,300원이 예. 8,300원 있고 이번에 투자 1,700원 했으니까 1조를 돌파한 거의 거는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기관들도 우리가 아시는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IBK 증권 각종 여러 가지 파트너즈 들어가서 40여 개 기관 투자가들이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은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엔비디아나 뭐 AMD가 하는 GPU 있죠. GPU하고 다른 얘는 NPU 개념인데 성능이 한 2배 넘게 향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디다 공급하느냐?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LMM 대규모 언어 모델이 엑사1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얘네들이 우리 퓨리오사가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세계의 다른 나라 글로벌리 턴키로 서버 패키지를 출시를 해가지고 매출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응원을 하고요. 양산 스케줄만 제대로 되면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 성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필요해서 AI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부터 계속적으로 나온 이유가 국가대표 AI 기업 네네네. 5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이 소버린 AI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할 거고 계속적으로 뭐 그 결승전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네네네.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뭐 떨어진 팀은 또 주가가 아쉽게.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일단 떨어진 그 뭐 팀, 카카오 같은 경우에 떨어지게 카카오하고 됐고, 또 뭐 있었죠? 네. 뭐 하나 있었는데 조그만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죠. 유감스럽게. 근데 다른 기업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아주 단기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내년 말, 26년 말 또는 27년 초까지 가는 거거든요. 5개 그 기업 중에서 2개만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살아남게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걸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픈 소스로 여러 국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네이버, 업스테이지, SKT, NCAI, 뭐 LG AI 연구원 아까 말한 거 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이런 AI 반도체, GPU, NPU가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델이 있어야 되고 서비스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기업이 혼자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하나의 풀스택으로 가지고 간다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갖고 드디어 첫 삽을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인재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인재를 유치해야 되는데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 비용을 이게 매칭해 준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1차 평가가 이번 달 올해 말이니까 올해 말 정도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것 같고 주가적인 측면은 어제 오늘 사이로 일단 소멸되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김정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반도체가 특히 이제 삼성전자 2% 했다가 좀 상승폭 줄이네요. 어찌됐건 오늘 그 오후장까지 선곡주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